자살로 위장해. 깔끔하게 처리해. 강현철 부회장의 목소리가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뒤덮었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모두가 축배를 들던 순간 대형 스크린에는 살인 교사와 5조 원대 비리를 폭로하는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서지우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재벌 상무의 비서로, 때로는 그의 불륜 상대로 위장하며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고 대한민국 최대 재벌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대가는 잔혹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법을 어긴 그녀에게 세상은 복수기라는 잔인한 이름을 붙였고 그녀의 모든 협력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파멸의 끝에 선 그녀가 마주할 진정한 결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성그룹 본사 30층 전략기획부의 회의실은 새하얀 조명 아래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입 인턴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부의 이준혁 상무가 묵직한 존재감을 풍기며 인턴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준혁은 날카로운 눈으로 좌중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은 서지우였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신입 인턴 여러분, 한성그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회사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줄곧 서지우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특히 서지우 인턴. 이력서 보니 참 인상 깊더군요. 끝나고 잠깐 개인 면담 좀 합시다. 인턴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뭐야, 벌써 눈에 든 거야? 와, 저분 운 좋네. 서지우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뒤 서지우는 이준혁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준혁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서지우 인턴,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시죠? 아버지께서는 지금은 사업을 접으시고 쉬고 계십니다. 학점이 아주 높네요. 공부만 한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는 있습니까? 서지우는 얼굴을 살짝 붉혔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런 태도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면접이라기보다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네요. 저녁 같이 합시다. 나랑 밥 한 끼 하면 회사 돌아가는 걸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서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무님께서 제안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 은은한 조명 아래서 이준혁이 와인을 기울였습니다. 서지우 인턴, 나랑 같이 일하면 남들과는 다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정직원 전환? 승진?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한마디면 다 되니까. 정말요? 상무님 말씀만 들어도 든든하네요. 이준혁이 자랑하듯 웃었습니다. 요즘 내가 비자금 프로젝트 하나를 맡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회장님도 나만 믿지. 비자금 프로젝트요?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담당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이준혁은 서지우의 반응에 더욱 들떴습니다. 그래요. 다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서 인턴은 알게 될 거예요. 이 회사에서 누가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지. 식사 후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내긴 아쉽죠? 2차 갑시다. 좋은 바가 있어요. 둘이만 가요. 서지우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무님이 부르시는데 안 따라가면 예의가 아니죠. 가겠습니다. 이준혁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속 방 안.
이준혁은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서지우 인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 생길 겁니다. 상무님, 잠시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잣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마, 서지우. 복수는 이제 시작이야. 자리로 돌아온 서지우 앞에 이준혁이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주말에 별장 갑시다. 조용한 데서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하죠.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이준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별장에 가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기대되네요, 상무님. 다음 날 아침 서지우는 이준혁의 비서 김태영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비서님, 상무님 드릴 커피 내리다 비서님 것도 같이 준비했어요. 고맙습니다. 서인턴, 참 성실하네요. 상무님께서 특별히 챙기신다던데 부럽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많이 도와주세요. 점심시간 다른 인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지우 인턴, 어제 상무랑 밥 먹었다며? 그 사람 참 눈치 빠르네. 벌써부터 줄 섰어. 서지우는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들고 혼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 속 기사 하나가 그녀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서진호 사장, 경영 악화로 극단적 선택.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후 이준혁이 불렀습니다. 서지우 인턴, 내 개인 프로젝트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서를 정리하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S-그룹 인수작전 부채 증가, 기술 이관, 가치 하락 유도, 최종 목표 파산.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만든 그 계획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밤 서지우는 원룸에서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누가 우리를 망하게 했는지. 증거는 다 모였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준혁, 한성그룹 내가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입사 2주차 서지우는 이준혁의 완벽한 신임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준혁은 이제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마다 서지우를 자신의 보조로 동석시켰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30층의 회의실, 서지우는 이준혁 옆자리에 앉아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미팅의 안건은 중소기업 인수 및 기술 제휴건이었습니다. 서지우는 미팅 내내 오가는 대화 속에서 한성그룹이 페이퍼 컴퍼니를 교묘하게 이용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이준혁은 여유로운 태도로 보고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술력이면 껍데기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블루스카이 쪽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기술 이전이 완료되면 에코 엔터프라이즈를 정리하세요. 블루스카이와 에코 엔터프라이즈는 한성그룹이 만든 유령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서지우는 속으로 그들의 치밀하고 악랄한 구조에 치를 떨었습니다. 미팅이 마무리될 무렵 이준혁은 새로운 타깃 기업 리스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앞으로 한성그룹이 인수 또는 파산시킬 예정인 중소기업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펜으로 리스트의 한 기업 이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현성모터스. 여기는 기술력은 좋은데 재무 구조가 약합니다. 한 달 안에 끝냅시다. 서지우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성모터스의 대표는 바로 아버지 서진호 사장의 생전 가장 가까웠던 동료였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파산 후 그 동료는 재기의 성공에 이 회사를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서지우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인턴, 이 자료들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로 만들도록 해요. 서지우는 손을 떨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준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재빨리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지우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성 모터스는 재무 구조가 약하다 해도 성장성이 높은 회사 아닌가요? 굳이 인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준혁이 와인잔에 물을 따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장성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세요. 회장님께서는 깨끗한 먹잇감을 원하십니다. 어차피 우리 손에 들어올 겁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녹음기 속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서지우는 아버지 동료의 회사마저 무너뜨리려는 이들의 잔인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전략기획부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이준혁 옆에 앉아 건성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이준혁은 만취했습니다. 그는 비서 김태영에게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준혁이 비틀거리며 서지우에게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서지우 인턴, 나랑 같이 갑시다. 내가 당신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어요. 서지우는 이준혁의 몸을 부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그의 휴대폰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준혁이 비틀거리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앱을 이용해 중요한 연락처와 메시지들을 자신의 기기로 신속하게 전송했습니다. 이준혁은 서지우에게 기대어 횡설수설했습니다. 내가 다 해줄 겁니다. 비밀은 안전해야 합니다. 서지우, 나만 믿으세요. 서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이준혁을 그의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그의 코트 주머니에 다시 넣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지우는 확보한 이준혁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강현철 부회장과 이준혁이 주고받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현철 부회장, 청소 완료. 뒤처리 깔끔하게 해. 이준혁 상무, 타깃 제거 확인했습니다. 관련 서류는 전부 소각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5년 전 아버지의 회사 파산 시점과 일치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그들의 대화가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을 넘어 인명과 관련된 은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을 훑으면서 분노로 떨렸습니다. 다음 날 김태영 비서가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서지우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김태영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서지우 인턴, 상무님과 너무 가까워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서지우는 김태영이 경고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오히려 순진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서지우가 눈을 살짝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비서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쩌면 저도 이 그룹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김태영은 서지우의 말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지우는 김태영의 동정심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김태영은 깊이 고민한 끝에 서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준혁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지우에게 중요한 정보를 귀띔했습니다. 김태영이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무님이 매년 특정 날짜에 비밀 금고를 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서류를 넣거나 빼는 것 같았는데 그 날짜가 바로 오늘입니다. 서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준혁이 아버지 기일에 맞춰
금고를 열었다는 사실에서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서지우가 숨을 참고 물었습니다. 금고는 상무님 사무실에 있나요? 열쇠는요? 김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준혁의 책상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네, 사무실 벽장 뒤에 있습니다. 열쇠는 상무님 지갑에 항상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직접 봤습니다. 이준혁은 서지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준혁이 서지우에게 제주도 출장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지우 인턴,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출장을 함께 갑시다. 중요한 투자자를 만나야 하는데 당신이 보조로 같이 가야겠습니다. 서지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워서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준혁이 서지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나에게 행운의 부적과 같습니다. 동의하세요. 서지우는 결국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무님을 돕는 일이라면 가야죠. 출장 준비를 핑계로 이준혁 상무님 사무실 금고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제주도 출장 전날 서지우는 이준혁의 사무실에 남아 출장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준혁의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서지우는 이준혁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두었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그녀의 원격 서버와 연결되어 이준혁의 파일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서지우는 완벽하게 작업을 마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언제든 이준혁의 컴퓨터를 감시하고 자료를 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밤이 깊었습니다. 이준혁은 스위트룸에서 최고급 와인을 따며 서지우에게 본격적으로 접근하려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준혁이 와인잔을 내밀었습니다. 서지우, 축배를 듭시다. 당신은 곧 이 한성그룹에서 여왕이 될 겁니다. 그가 서지우에게 다가오는 순간 서지우는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서지우가 얼굴을 감싸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상무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어제 먹은 해산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준혁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녀를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준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별 수 없군요. 약을 먹고 좀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준혁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서지우는 곧장 그의 노트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백도어를 이용해 노트북에서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에서 발견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 전 서진호 사장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실행 보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대상 서진호, 실행 부채 압박 심화, 심리적 불안정 유도, 유서 조작 완료, 결과 극단적 선택 위장 성공. 서지우는 보고서를 읽다가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단순히 파산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죄의 희생양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서지우는 확보한 모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자살 위장 보고서, 강현철 부회장과의 메시지, 그리고 비자금 프로젝트 문서들까지. 분석 결과는 이준혁이 단독으로 모든 일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강현철 부회장의 지시를 받았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강현철 부회장이 이 모든 악행의 최종 배후였던 것입니다. 서지우는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는 이준혁뿐만 아니라 강현철 부회장까지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더욱 거대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은 서지유와의 관계를 사내에 공공연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도 서지유와 함께하고 퇴근 후에도 서지유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지유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여직원들이 탕비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서지유 인턴, 상무님 뒤에 숨어서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분명히 자기 목 챙기면 바로 버려질 거야. 벌써부터 사모님 귀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난리가 날 거야. 그 소문은 결국 이준혁의 아내인 박소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박소연은 재벌가 출신으로 만만치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통해 남편과 서지유의 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다음 날 박소연은 보란 듯이 회사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서지유가 퇴근하려 로비를 지나가던 중 박소연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소연이 서지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서지유 인턴 맞죠? 보기보다 깡이 대단하네요. 내 남편에게서 손 떼요. 당신 같은 여자는 셀 수 없이 많이 봤어요. 박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멸하는 듯 했습니다. 서지유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지유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당신 남편에게 접근한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시나요? 서지유는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암시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에 박소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차가웠던 눈빛에 의아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박소연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잠깐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녀는 서지유의 손목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서지유의 좁은 원룸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서지유는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이 손에 둔탁한 물건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괴한이 거친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내 목숨은 살려준다. 서지유는 재빨리 몸을 굴려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집을 탈출하여 건물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서지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괴한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침입의 흔적이 명확하지 않고 금품을 훔치려 한 정황이 없어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서지유는 몸을 떨면서 이 침입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한성그룹에서 보낸 경고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괴한의 침입 다음 날 서지유는 몸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출근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30층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정오 무렵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본사 감사팀의 정민수 팀장이 전략기획부에 나타나 특별감사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정민수는 40대 후반의 단단하고 우직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냉철한 눈빛으로 전략기획부의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수가 공식적인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한성그룹 감사팀의 특별감사를 시작합니다. 전략기획부의 최근 5년간 모든 서류와 장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준혁 상무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준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준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팀장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전략기획부는 회장님의 핵심 부서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협조는 하겠지만 긴급 대책회의를 먼저 소집해야겠습니다. 정민수는 이준혁의 말을 무시하고 감사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민수는 철저한 서류 검토와 직원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최근 진행된 프로젝트들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마치 이준혁의 비리를 알고 찾아온 사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잠시 후 정민수가 서지우에게 다가와 단독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정민수가 서지우를 면담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서지우 인턴, 할 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면담실은 방음이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정민수는 문을 닫고 서지우를 마주 보았습니다. 정민수가 조용히 서지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진호 사장님을 아십니까? 서지우는 깜짝 놀라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민수가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민수는 서지우의 반응을 읽었습니다. 역시 맞군요. 저는 서지우 인턴의 아버지인 서진호 사장님과 10년 전 같은 감사팀에서 일했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정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과거의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정민수가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 진호 형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성그룹의 비리를 제보하셨어요. 중소기업들을 무너뜨리는 악랄한 방식에 대한 증거를 들고 오셨었죠. 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상부의 압력으로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정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서지우 인턴이 이곳에 들어온 이유를 짐작합니다. 이번 감사팀장 자리 일부러 내가 맡았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서지우는 감정을 억누르며 정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 팀장님,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준혁은 감사 때문에 사색이 된 얼굴로 강현철 부회장에게 호출되었습니다. 부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강현철이 차갑게 이준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무, 감사 때문에 정신이 없겠군. 그런데 그 서지우라는 인턴이 당신에게 접근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준혁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서 인턴은 그저 능력 있는 인턴입니다. 강현철이 비웃었습니다. 능력? 웃기는 소리. 그 여자는 서진호의 딸입니다. 5년 전에 당신이 처리했던 그 서 사장의 딸이라고. 이준혁은 얼굴에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강현철이 이미 서지우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강현철이 서류를 찢으며 지시했습니다. 당신이 실수한 겁니다. 이 감사는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안 돼. 이준혁? 5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게. 알겠나? 이준혁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잠시 자신의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결국 강현철의 명령을 수락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지우가 퇴근길에 회사 건물 뒤편에서 검은 승용차에 납치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괴한들이 서지우의 입을 막고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괴한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김태영 비서였습니다. 김태영이 괴한 한 명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서지우 인턴, 도망가세요. 내가 막겠습니다. 서지우는 김태영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김태영은 괴한들에게 붙잡히는 척하며 서지우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김태영은 몸을 피한 후 안전한 곳으로 서지우를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외곽의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김태영이 숨을 고르며 서지우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서인턴. 저도 이준혁 상무에게 당한 피해자입니다. 3년 전에 한성그룹의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다가 오히려 제가 묻혔습니다. 가족까지 위협받았고요. 김태영의 눈빛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태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준혁의 비서가 된 겁니다.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이준혁이 주말 별장에 숨겨뒀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거된 모든 기업과 인물들의 명단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정민수는 감사 과정에서 전략기획부의 서류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수가 감사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블루스카이와 에코 엔터프라이즈 관련된 모든 자금 기록을 다시 추적하세요.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정민수가 수사를 시작하자 익명의 제보가 감사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이준혁 상무가 비밀리에 관리하는 계좌 정보와 접대 내역이었습니다. 서지우가 미리 확보해둔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시각 이준혁의 아내 박소연이 서지우에게 다시 연락하여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박소연의 표정은 전과는 달리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박소연이 가방에서 USB를 꺼내 서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 보세요. 남편의 노트북에서 몰래 훔쳐냈어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USB 안에는 강현철 부회장이 운영하는 비밀 조직의 조직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조직은 회사 밖에 존재하며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연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강현철 그자가 내 남편을 이용해 더러운 일을 시켜왔어요. 이제는 우리 아들까지 이 길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들만은 지켜야겠습니다. 박소연은 강현철 부회장의 만행에 대한 증오심을 서지우에게 쏟아냈습니다. 서지우, 정민수, 김태영, 박소연. 네 사람은 김태영이 마련한 창고 건물에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확보한 증거를 공유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서지우가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제 네 사람이 한 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강현철 부회장과 이준혁 상무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성그룹 창립 기념식에서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론과 고위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순간입니다. 도망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태영과 박소연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태영에게 긴급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김태영이 휴대폰을 보며 급히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강현철 부회장이 청소부 조직을 동원해 우리 일행을 제거하려는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복수 계획은 이제 목숨을 건 싸움이 되었습니다. 서지우는 주먹을 꽉 쥐고 차가운 눈빛으로 다짐했습니다.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정민수는 서둘러 검찰 시절의 동기인 최상훈 특수부 검사를 만났습니다. 만남은 어두컴컴한 도심의 외곽 카페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민수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상훈아, 내가 그동안 감사팀에서 수집한 증거입니다. 한성그룹의 비리는 단순한 탈세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최상훈 검사는 봉투를 열어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류에는 이준혁 상무의 비자금 관련 자료와 페이퍼 컴퍼니,
구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상훈 검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5년 전 서진호 사장님 사건을 수사하려다가 상부 압력으로 좌절했었습니다. 그때의 빚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최상훈 검사가 눈빛을 단호하게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증거를 토대로 공식 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가겠습니다. 김태영은 이준혁을 속여 별장으로 유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태영이 이준혁에게 아첨하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별장 관리인이 금고 주변을 수상하게 정리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비밀 장부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준혁은 깜짝 놀라 김태영에게 당장 별장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준혁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당장 별장으로 가서 내가 갈 때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나는 오늘 저녁에 바로 별장으로 갈 테니. 이준혁이 별장으로 향하는 동안 서지우와 정민수는 이미 별장 근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김태영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이용해 별장으로 잠입했습니다. 정민수가 별장 내부의 벽장을 살폈습니다. 태영이가 알려준 대로 벽장 뒤에 비밀 금고가 있을 겁니다. 서지우 인턴, 어제 이준혁 상무 지갑에서 본 열쇠가 필요합니다. 서지우는 자신이 몰래 복제해둔 열쇠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열쇠로 금고를 열자 안에 낡은 가죽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에는 지난 20년간 한성그룹이 인수합병한 317개 기업의 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을 파산시킨 구체적인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지우가 장부에서 아버지 회사 항목인 서진호 S-그룹을 발견했습니다. 항목 옆에는 붉은 글씨로 섬뜩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살 위장 성공, 유족 정리 완료, 실행자 이준혁, 청소부 K팀. 서지우는 메모를 읽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범죄였음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수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한편 박소연은 시아버지인 강현철 부회장의 서재 금고에서 훔쳐낸 USB를 정민수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소연이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강현철이 정치권과 주고받은 뇌물 내역과 검찰 고위층 로비 자료가 담겨 있을 겁니다. 이걸로 그자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USB에는 금액과 날짜, 그리고 로비 대상의 실명이 적힌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을 긴급히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밤샘 작업 끝에 한성그룹의 분식회계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정민수가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성그룹이 자금 세탁과 분식회계를 통해 은닉한 규모는 최소 5조 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서지우는 익명의 해커인 민재욱에게 부탁해 한성그룹 서버에 침투했습니다. 민재욱은 한성그룹이 삭제했던 이메일과 파일들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재욱이 서지우에게 복구된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이준혁 상무가 청소부 조직과 주고받은 음성 파일들이 복구되었습니다. 이 안에 중요한 지시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복구된 음성 파일 중에는 강현철 부회장이 청소부 조직에 지시하는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5년 전 서지우 아버지 제거 명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현철 부회장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서진호, 이제 끝내. 자살로 위장해. 깔끔하게 처리해. 서지우는 복구된 음성 파일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준혁이 별장에서 돌아온 후 김태영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준혁은 김태영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준혁이 김태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김태영, 내가 감히 나를 속여? 장부는 어디에 있나? 내가 나를 배신한 거지. 김태영은 멱살을 잡힌 채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저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무님과의 모든 대화, 상무님의 위협과 폭언까지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 저를 해치면 상무님만 더 불리해집니다. 강현철 부회장은 감사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감사팀 해체를 지시했습니다. 강현철이 전화로 정민수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정 팀장, 감사팀 해체를 지시했습니다.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서류를 모두 파기하십시오. 정민수는 강현철의 지시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정민수가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확보한 증거들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니라 최상훈 특수부 검사가 맡을 겁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최상훈 검사는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한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최상훈 검사가 수사팀을 모아 명령했습니다. D-데이는 창립 기념식 당일입니다. 모두가 모여 있을 때 덮쳐야 합니다. 한성그룹이 도망갈 틈을 주지 맙시다. 서지우 일행은 창립 기념식에서 증거를 공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서지우가 정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강현철 부회장이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언론사들에도 자료를 미리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은 밝혀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폭로 자료를 언론사 팩스로 전송했습니다. 강현철 부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고 비상계획을 발동했습니다. 그는 해외 도피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정민수가 최상훈 검사에게 긴급히 알렸습니다. 회장님이 도피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에 특별 감시령을 내려야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념식 전날 밤 서지우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아버지의 묘비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지우가 묘비 앞에 국화를 바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지난 5년간의 고통을 이제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꼭 정의를 찾아오겠습니다. 서지우는 마지막 준비를 다짐하며 단단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녹음기는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당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1000명이 넘는 내외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화려하고 웅장한 자리였습니다. 서지우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기자, 신분증을 목에 걸고 행사장에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기자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현철 부회장이 설 무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영은 미리 행사 진행팀에 섞여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통제실에서 음향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손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송출 버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본사 감사팀장 자격으로 정식 참석했습니다. 그는 귀빈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연단과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강현철 부회장이 연단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한성그룹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철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한성그룹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기둥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도 경영과 상생 정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단 뒤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준비된 축하 영상이 아닌 검은 바탕에 붉은 글씨로 진실의 시간이라는 자막이 섬뜩하게 떴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강현철 부회장이 당황하여 마이크를 놓치자 스크린에는 그가 청소부 조직의 살인을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강현철 목소리. 서진호, 이제 끝내. 자살로 위장해. 깔끔하게 처리해. 음성이 끝나자 이어서 비밀 장부에 기록된 비자금 내역, 정치권 로비 자료, 그리고 분식회계 분석 보고서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경악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스크린에 5년 전 서지우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자살 위장 성공, 유족 정리 완료라는 메모와 함께 위장 자살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담긴 보고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지우는 현장에 있던 언론사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음을 알리는 자료를 던졌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경악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상황을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민수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정민수가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한성그룹은 지난 20년간 중소기업들을 흡수하고 파산시키는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분식회계 규모는 5조 원에 달하며 이는 단순한 비리가 아닌 살인 교사와 연루된 거대 범죄입니다. 정민수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범죄 행위를 폭로했고 강현철 부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강현철 부회장은 경호원들을 불러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강현철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건가? 당장 이 전원을 차단하고 나를 여기서 내보내. 하지만 이미 연회장 입구와 출구는 대기하고 있던 최상훈 검사가 이끄는 검찰 수사관들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최상훈 검사가 강현철 부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현철 부회장, 뇌물공여, 살인 교사 혐의 등으로 체포합니다.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강현철과 일부 핵심 임원진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이 모든 장면은 현장에 있던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체포 현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서지우가 용기를 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기자 신분증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서지우가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5년 전 한성그룹의 만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서진호 사장의 딸 서지우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턴으로 잠입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복수이자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서지우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체포되던 이준혁은 수갑을 찬 채 서지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준혁이 비난하듯 외쳤습니다. 당신도 나를 속였어. 당신도 나와 다를 게 없다. 서지우는 이준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상무님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의 인생을 짓밟았을 뿐입니다. 사건 이후 한성그룹 주가는 폭락하여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특별관리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대 기업 스캔들로 기록되었습니다. 연회장 밖에는 전국에서 모인 피해 기업 대표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지유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하며 그동안 한성그룹 때문에 겪었던 고통을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서지유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서지유 씨 덕분에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이제야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소. 정말 고맙습니다. 검찰은 즉시 한성그룹 본사를 전면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고와 서버를 샅샅이 뒤지면서 추가 비리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계 전반의 비리로 확대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오늘 한성그룹 강현철 부회장 구속, 대한민국 재벌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체포되는 강현철의 모습과 아수라장이 된 기념식 현장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계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밤 서지유는 정민수, 김태영, 박소연과 함께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정민수가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공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박소연이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감사해요. 서지유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길고 지난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폭로 3개월 후 한성그룹 스캔들은 점차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서지유는 복수라는 거대한 목적을 잃자 극심한 공허함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던 서지유는 자신이 이준혁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어설픈 유혹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빼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뉴스에서 이준혁의 아내 박소연과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보도될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복수를 완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한성그룹 측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룹 법무팀은 서지유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생활 침해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서지유는 하루아침에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의 복수 행위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서지유를 옹호했지만 곧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선정적인 기사들이 서지유를 꽃뱀이나 복수기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미인계로 접근해 거액 챙긴 복수녀 같은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동기보다는 불법적인 수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서지유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를 도왔던 해커 민재욱이 해킹 및 전산망 침입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민재욱은 서지유의 지시를 받아 한성그룹 서버에 침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지유의 복수 행위가 이제 공모 혐의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민재욱의 진술을 토대로 서지유를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녀가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서지유의 동기는 정의로웠지만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때문에 재판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배신은 김태영으로부터 왔습니다. 김태영은 갑자기 잠적했다가 해외에서 회고록을 출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책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지유를 복수의 눈먼 괴물로 묘사했으며 자신은 이준혁의 비리에 염증을 느껴 잠입했지만
서지우의 극단적인 복수 계획에 희생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정민수마저 감사팀장직에서 해임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부에서는 정민수가 감사권을 남용해 개인적인 복수를 도왔다고 몰아갔습니다. 정민수가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자 서지우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를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거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연은 남편 이준혁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댁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자 결국 서지우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복수연합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서지우의 원룸에는 연일 협박 편지와 악성 택배가 배달되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괴한들의 미행과 위협을 받았고 불안감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로 아버지가 남긴 유산마저 바닥났습니다. 서지우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으며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지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홀로 한강 다리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가 난간을 넘으려는 순간 이를 발견한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간신히 제지당했습니다.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서지우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서지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제 인생은 끝났어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며칠 뒤 병원으로 한성그룹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지우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거나 불리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서지우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정의를 세운다고 했지만 결국 당신도 가해자나 다름없소? 당신 때문에 우리의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홀로 누워있던 서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서지우는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과연 아버지는 이런 결과를 원하셨을까요? 그녀는 복수의 성공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민수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사복 차림으로 서지우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정민수가 서지우의 병실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서지우 인턴, 저는 감사팀장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서지우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장님, 이제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정민수는 서지우 아버지 서진호 사장이 생전에 자신에게 맡겼던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전달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에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호 사장의 편지에는 딸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야, 복수보다 용서가, 증오보다 사랑이 더 큰 힘이란다. 내 인생을 파괴하는 복수가 아닌 너를 살리는 새로운 길을 찾으렴. 편지 끝에는 비밀 계좌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을 대비해 따로 마련해둔 자금이었습니다. 열쇠는 아버지가 생전에 마련해둔 작은 사무실의 열쇠였습니다. 서지우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사무실 안 서지우는 아버지가 죽기 직전까지 준비하고 있던 상생재단 설립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복수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 후 민재욱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지우는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지우가 증언대에서 말했습니다. 민재욱 씨의 해킹은 모두 저의 지시였습니다.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저지른 일이며 모든 법적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민재욱 씨에게 선처를 호소합니다. 재판부는 서지우의 증언을 받아들여 민재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거대 권력에 맞선 개인들의 용기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잠적했던 김태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지우에게 오해를 풀었습니다. 김태영이 굳은 표정으로 서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책을 써서 당신을 악역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시선을 강현철 쪽이 아닌 당신에게 쏠리게 해서 강현철 부회장이 당신을 추가로 해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회고록을 팔아모은 인쇄 전액을 서지우에게 전달했습니다. 김태영은 그 돈이 정의로운 일에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소연도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짓고 서지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오해를 풀고 사과했습니다. 박소연이 고백했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받은 위자료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그 재단 설립 자금으로 써주세요. 저도 제 남편 때문에 고통받은 피해자입니다. 한성그룹 피해자 가족들이 다시 서지우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이 아닌 진정성을 인정하고 용기를 얻은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대표가 서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서지우 씨의 진심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재단을 운영합시다. 서지우는 복수가 아닌 상생을 목표로 하는 서진호 정의재단을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재단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받은 중소기업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회복을 돕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정민수가 재단의 고문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기업 감시와 윤리 자문에 힘썼습니다. 박소연은 재단의 홍보이사가 되어 대외적인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민재욱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재단의 IT 담당으로 합류하여 기업 비리 추적 시스템 개발을 도왔습니다. 복수연합은 이제 정의연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성그룹 사태 1주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지우는 이 자리에서 복수의 끝에서 찾은 화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녀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강현철 부회장과 이준혁 상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강현철은 징역 15년, 이준혁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며 수천억 원의 추징금도 부과되었습니다. 서지우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지우가 묘비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가 진정 원하셨던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복수가 아닌 상생의 길을요. 잘했죠? 그녀는 복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서진호 정의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공익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재단은 연간 300여 건의 기업 분쟁을 조정하며 대한민국 상생 경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재단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지우는 대통령 직속 공정거래 감시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익의 대변자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서지우는 재단을 운영하는 바쁜 와중에도 법학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기업 윤리와 상생 경영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기업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한성그룹은 법정 관리를 거친 후
여러 개의 계열사로 분할되었습니다. 일부 분할된 회사는 과거 피해를 입혔던 중소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서지우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준혁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출소 후에는 속죄하며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망설임 끝에 이준혁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이준혁의 가족 역시 또 다른 피해자였음을 인정하며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은 기업 윤리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에게 상생 기업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인증은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를 얻으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윤리 경영을 유도했습니다. 정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 한성그룹 사건의 전말과 내부 비리 구조를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대한민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김태영은 기업 비리 전문 탐사보도 기자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제2, 제3의 한성그룹이 생겨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재계의 어두운 면을 감시하고 폭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민재욱은 재단의 기술이사가 되어 기업의 내부 비리를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을 시민단체들과 공유하여 사회 전체의 감시망을 강화했습니다. 재단 5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하여 서지우와 재단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재단이 이룩한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지우는 재단의 운영이 안정화되자 심리상담사 출신 청년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고통을 이겨낸 후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아버지의 기일에는 재단 구성원들과 피해 기업인들이 모여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기업 생태계를 위한 다짐을 새로이 하며 아버지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성그룹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서지우는 재단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그녀가 이끌고 있는 상생 기업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지우는 창가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던 공정한 세상이 이제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그녀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서지우의 길고 고독했던 여정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성그룹의 몰락과 함께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파멸이 아닌 상생이라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비록 위법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죄책감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유산 즉 정의재단의 꿈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수를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정의를 위해 손을 맞잡았고 그녀의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굳건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서지우는 복수를 통해 증오를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의가 반드시 완벽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희생과 고통 끝에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가 꿈꾸던 공정한 세상의 조각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나 희망을 노래한 서지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